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하는 중이고 아직 정착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이제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왜 이제 그 소득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출산이 나타나는 거. 한 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만 불 넘어간 다음에 이게 지금 본격화됐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개도국에서는 뭐 개도국이건 선진국이건 가리지 않고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는 뭐 브라질 같은 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1.1명 조금 넘어요. 태국도 이제 아마 내후년쯤 가면은 0점대로 떨어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흔히 그냥 저 나라가 저출산이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죠. 너무 빠른 속도죠, 우리나라가.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빠른가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게 압축이에요. 성장도 압축으로 했고, 그러니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압축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빨리 나타나는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인구 감소 자체를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오히려 뭐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빡빡하게 살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죠.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부양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고 부양해야 될 그 고령 세대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을 만큼 재정을 세이브 해놔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이 가장 좀 그 어려운 점이라고 보죠. 그리고 뭐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가면은 수도권이야 버티겠지만 지방은 어떡하냐. 근데 지방 소멸을 사실 저는 좀 막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뭐 이거를 다 살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몇몇 행정구역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했다가 욕먹은 적도 몇 번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뭐 그러니까 리 단위 뭐 면 리 할 때 리 단위에서는 이게 인구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관공서를 다 배치하고 뭐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재정이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메가시티화하고 좀 버릴 때는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보면 웬만하면은 사람이 사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 몇 군데에.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면은 시골의 어느 농촌에 가도 웬만하면 사람들, 그러니까 산악 지역 빼놓고는 웬만하면 사람이 다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당연히 불안하죠. 저도 보면서 저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게 조금 그 불안한 감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막을 수 있느냐 없냐를 봤을 때 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지방도 메가시티를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끼리 또 뭉쳐야 되는 거고요. 상당히 그 국토의 재편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정말로 쭉 감소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명도 안 남면서 빵 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싹 사라지고 이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어느 추세가 있으면 가다 꺾입니다. 내려가는 추세든 올라가는 추세든 꺾이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상당히 장기적이긴 한데 이게 출산율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고 인구가 고정되는 정도로 이제 나올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인구의 뭐 3분의 2일지 절반일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사는 거는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더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공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것처럼 그렇게 치열한 경쟁도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부양비 문제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뭐 연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굉장히 돈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이게 참 쉽지가 이게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자체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방문을 해보고 실제로 그쪽에 인구정책과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치구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해요. 근데 모 대학, 지방의 모 국립대학인데 이게 시내에 있던 걸 갖다가 갑자기 어디 논바닥에다가 옮겼어요. 그 옮기게 된 이유가 그 시내에서 너무 밀집돼 있다 그래서 이걸 시골 완전히 진짜 학교 앞에 편의점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뭐 하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PC방도 없고 그냥 논이에요. 거기다 옮겨놨는데 제가 봤더니 거기가 그 행정구역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거기다가 지어주고 거기다가 관공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아마 쭉 가다 보면 농촌에 갑자기 뭐 무슨 뭐 예술 공연할 수 있는 정말 무슨 예술의 전당 수준 그 정도 크기는 안 되지만 제가 좀 규모는 작지만 정말 시설 좋은 곳들이 논바닥에 땅땅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런 게 왜 저기 있지? 무슨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다 보면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골에 멀리 떨어진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어주고 해야지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또 너무 이거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또 바라는 것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매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죠. 차라리 그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고 하면은 지방에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좀 즐길 거리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방 자체가 스스로 좀 그런 식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라도 한 군데 모으고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좀 지방에서 이런 거죠. 그 지방에도 대도시들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광주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병원도 있고 괜찮은 병원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나 응급시설 같은 거 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큰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거점 병원들로다가 같이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또 병원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의료진이 부족해서 참 문제니까 실제로 가보면은 그 지방의 중소도시의 의사들이 서울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연봉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도 사람은 잘 못 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 달라, 뭐 인력이 부족,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의사가 있어야지 지방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방에서도 그 병원 그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좀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요거는 그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방의 거점 도시를 좀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지방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한다. 이러면은 더더욱 그 거점 도시의 매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또 아마 굉장히 그 반발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지방 사정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고 거기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된다면 근데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하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차선책을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유럽에서 뭐 그걸 통해서 효과를 거뒀다 그러는데 일단 그 이민자가 많습니다. 저도 그 인종 통계가 안 나와서 정확히 어느 쪽인지 그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럽 쪽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자선을 나온 게 다는 아니지만 이민자가 상당히 많고 미혼모가 혼자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받아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 문제가 결국은 이민자 2세들이 나중에 컸을 때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 얼마나 또 잘 적응을 하느냐.
또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가족도 뭐 그분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근데 또 그 2세들이 컸을 때 사회에서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도 지금부터 빨리빨리 좀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민자들도 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도 더 늘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정착을 하면서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생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에 사회 진출을 했죠. 근데 한 2, 3년생 정도 남자 기준으로 보면 군대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70한 2년생, 3년생 정도가 대략 외환위기 때 졸업을 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고 그 전 세대가 오히려 60년대 후반 정도 세대가 가장 이제 좋은 시기에 졸업을 한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야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나중에 사회 진출한 이후에 자산 축적할 기회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20, 30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잘 살던 시기죠.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에 자라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막상 졸업하니까 조금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더 가난한 것보다 이게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빈부차 그러면은 나하고 옆 사람하고의 차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도 상대적 빈부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60년대생이나 70년대 초반생 같은 경우 70년대 중반도 뭐 외환위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이 나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쭉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20, 30대는 사실은 그렇게 막 못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요런 차이가 있는 건데, 실제로 어쨌든 고령층이 지금 이제 뭐 저도 좀 있으면은 뭐 고령층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과거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고령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 30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령층 그러면 다들 힘없고 아프고 가난한 거였는 그런 그 이미지였는데 이제 지금은 고령층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또 20, 30대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들은 젊었을 때도 취업도 쉽게 하고 자산도 쉽게 만들었고 은퇴한 다음에도 잘 먹고 잘 노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세대 갈등으로도 좀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게 일본입니다. 일본에선 단카이 세대라는 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그 세대가 일본에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일본 그 버블 경제 시기에 사회의 주축 세력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연금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카이 세대가 너무나 미워 보이는 거죠. 근데 단카이 세대에서는 또 젊은 사람, 단카이 주니어 세대죠. 그 자식 세대를 보고서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느냐 이러죠.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좋은 일자리 이런 게 어딨냐. 아무데나 가가지고 허드렛 일 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거고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썩었다. 부모님한테도 옛날에는 어떻게 되든지 나가서 무슨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집에 와서 캥거루 세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서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세대에서는 단카이 몬스터라고 불러요. 단카이 세대를. 저놈들 아주 옛날 세대 진짜 우리말로 하면 꼰대죠. 그러면서 정신력이나 강조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게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게 물론 언제든지 있었고 세대 갈등은 절대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뭐 고대 그리스 때부터도 계속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안 없어지는데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는 경제적인 형평이죠. 그러니까 그 연금을 특히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도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그 포스트 베이비 부머 그래서 그 지금 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한 중후반까지 요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어느 정도 자산도 축적을 해놨는데 연금까지 꼬박꼬박 다 챙겨간다 그러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왜 먹여 살려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연금 자체가 그 세대들도 보면은 자기가 낸 거보다는 좀 더 받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의 이제 한 10대쯤 내려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자기가 낸 거랑 비슷한 정도 잘해야 이렇게 받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런 불만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연금 개혁 문제도 좀 필요하고 이런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좀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 뭐 저는 제 세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저희 세대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잘 살게 된 거고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뭐 양보를 하고 또 20, 30대도 어차피 그 사람들도 늙을 테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죠. 이렇게 이게 서로 이러면서 다 타협해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화합하자 이거는 이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고 어찌됐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코인 팔로 나왔냐 이런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코인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뭐 나중에 다시 또 저 뒤쪽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고 기관 투자자가 있기는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 전 세계 글로벌 그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다 이걸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각 나라의 연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하는 중이고 아직 정착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죠.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전처럼 비트코인 사가지고 팔자 고치는 건 어려워요. 예전에는 한 1,000만 원어치 샀으면 이게 지금 몇십억 돼 있고 이렇죠. 근데 앞으로는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걸 저는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고 있고 그게 노후 대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있는 코인이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은 저는 그냥 잡코인이라고 보고. 근데 지금 현재 자리를 잡은 거, 이 화폐라는 게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 대면 알만한 코인들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상태입니다. 아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요. 흔히 말하는 밈 코인들 있죠. 그냥 갑자기 팍 뜨는 코인들. 저는 그런 거는 뭐 혹시 모르니까 뜨면은 막 100배, 1000배 가기도 하니까 그냥 아주 소액으로다가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집어넣고서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 넣는다 그러면은 뭐 그 소액 저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부담 안 되는 정도 넣는다 그러면은 제가 말리지는 않고 그렇게 뭐 어리석은 투자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저는 뭐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데 있죠. 많이 알려진 데다가 넣는 게 제일 그 뭐 좋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